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토이 실전 천재 RC 김유신 강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테스트 6로 들어오게 되었네요. 우리가 벌써 지난 5세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조금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세트부터는 우리가 이제 절반은 넘어갔으니까 이제 중복되는 말들은, 좀 쉬운 말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하고 조금 속도를 내서 중요한 포인트 중심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파트 5의 20문제 일단 풀어볼 텐데요. 3번 풀기 하셨죠? 네, 3번 풀기 이제는 뭐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 풀기 마치시고 요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1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품사 문제죠. 예, 품사 문제는 자리부터 찾아라. 뭐 귀에 옷이 박히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을 보니까 to 뒤에는 customers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to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to 부정사를 만들 수도 있고 전치사의 to가 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의 to가 오면 뒤에는 명사형이 오거나 아니면 동명사 형태의 ing가 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오느냐 동사 원형이 오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문장 맨 앞에 to로 시작하고 뒤에 이렇게 뭘 골라라 라는 것은 일단 대부분은 to 부정사입니다. 왜냐하면 to가 나오고 바로 이게 전치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to가 단독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to가 단독으로 쓸 때는 대부분 누구에게, 어디에 라는 말 외에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 you, 뭐 to me 뭐 이런 식으로 단독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뭐 아니면 뭐 to 서울, to 부산 이런 식으로 어디에게, 뭐 어디로, 뭐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말고 to 다음에 갑자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동명사구가 맨 앞에 전치사 to로 단독으로 등장할 일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o 다음에 ing가 나온다는 것은 그 to가 뒤에 있는 동명사구를 함께 움직이면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디로나 뭐 누구누구에게나로 사용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뭐 respond to 같은 to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답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답하다. 그 사람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다 할 때 여기에 이제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은요, 이 to라는 것이 만약에 뒤에 동명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같이 상용하는 뭔가 동사 어구가 연결이 됐을 때 훨씬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혼자 to 이렇게 나왔을 때는 to의 원래 일반적인 전치사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성격, 제한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디로 라는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단독으로 to, 누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to 다음에 동명사 쓰는 것은 잘 이게 좀 뭐랄까 토익 시험 스타일로 말하면 고르시면 안 돼요. By the wa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 뒤에 보니까 커마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문장에 커마를 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바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윤법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이 전체가 뒤에 있는 문장 세트를 꾸미는 거니까 이거는 또 반대로 아주 일반화된 표현이니까 앞으로 토익 시험에 to가 나오고 A, B, C, D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고민하지 말고 to 부정사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죠? to 부정사는 뭐 이 전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의 정답은 B번의 to thank. 뭐 해석 잘 보면 그 고객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뭐하기 위해서. 102번 갈게요. 자, 102번 문제는 A, B, C, D를 보니까 이게 다 형용사예요. 어차피 비동사 다음에 오는 보어자리고 보어자리에 오는 형용사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품사가 달랐다면 모르겠지만 다 같은 품사 문제니까 일단은 해석을 중심으로 특별한 용법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봤더니 무슨 트레이닝 세미나가 시작을 한대요. 제 시간에 시작을 한대요. On time. 포인트겠죠? 그래서 세미나가 제 시간에 시작합니다. So,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 할 걸로, 근데 이 be advised to라는 표현이
직역을 하면 뭐뭐 할 것을 조언을 받았다라는 말이지만 뭐 할 거라고 조언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듣고 그냥 무시해요? 아니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be advised to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거 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정시에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잘 준수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에 시간을 준수하다는 바로 punctual이라는 단어 있네요. punctual이라는 유명한 형용사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B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be advised to의 다양한 표현들 이렇게 뭐 해야 한다는 표현 중에는 아주 강하게 요청을 받았으면 be asked to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be 좀 더 세게 말하면 be requested,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받았다면 invite 정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 수동적인 표현도 한번 알아봤고요. 103번으로 가죠. 자, 이번 문제는 ABCD를 보니까 although, unlike, what, whether는 일단 품사가 다르죠. 품사가 다른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 즉 어떤 자리를 찾는 게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단순한 접속사는 아니죠.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unlike는 이건 전치사죠. 전치사. what은요. what은 접속사가 되긴 합니다만 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했던 거죠. whether도 접속사인데 얘는 두 가지가 되죠. 명사절도 가능하고 부사절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whether이라는 녀석은 접속사로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명사절로 주로 쓰여요. 명사절로. 그래서 보통 뭐 아시다시피 whether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whether절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어 동사 다음에 아예 이렇게 whether 이렇게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뭐 한다 이렇게요. 그 사람이 뭐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절로 사용하는 명사절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whether이라는 녀석은 그 축약도 가능해서 whether A or B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whether 투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whether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동사 다음이나 아니면 아예 문장 앞에 주어처럼 명사절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whether의 또 다른 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부사절인데 whether이 부사절이 되면 뜻이 뭐가 되냐면 뭐뭐 든지 말든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든지 말든지 이런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럴 때는 약간의 어떤 그 용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적 특징이 아니라 어떤 유세지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사절로 쓰려면은 whether 다음에 뒤에 5월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위에서는 5월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5월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의미의 명확성만 생길 뿐이지 5월을 쓰는 게 꼭 whether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whether이 만약에 명사절이 아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명사절이고 if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거는 명사절인데 명사절 말고 부사절로 쓰일 때는 말이죠. 습관적으로 5월을 항상 쓰더라라는 게 유세지적 특징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꼭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약간 노코멘트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검증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hether A or B 같은 이 5월이 들어 있을 때만 일단 whether이 부사절의 가능성이 생긴다. 잘 들어요. 말 오해하지 마. 다시 한번 낸다. 이게 명사절이 우선이에요. 근데 부사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사절로 쓸 때는 뒤에 5월을 붙였을 때만 가능하더라. 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선생님 그럼 5월 있으면 부사절, 5월 없으면 명사절에 이르지 마요.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5월은 whether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ther은 명사절로 쓰면서 5월을 뒤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whether이 만약에 부사절로 쓰인다면 5월이 없는 whether의 부사절 용법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5월이 있을 때만 부사절의 가능성을 두고 보시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어서 이거 알고 있으면 봐봐요. 이거 볼게요. 이 문장으로 돌아가니까 문장 구조가 repair shop이 will be closed 하고 동사까지 다 나왔고요. 저기 돼 보니까 커마가 나왔어요. 이거 전 우리 다른 테스트 세트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문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완벽한 문장 커마 완벽한 문장 맨 앞자리 요건 아주 뭐 단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부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올 수 있는 게 what 안 되죠. 명사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있는 although나 whether이 되잖아요. unlike는 전치사니까 안 되고. 그런데 although는 괜찮은데 whether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명사절로 쓰이고요. 부사절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5월 필요하다니까. 5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웬만해선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너무나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파트 5 30문제는 12분이면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10분이에요. 근데 10분, 12분 안에 여기 있는 30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일일이 해석하고 할 시간 없잖아요. 게다가 문제 난이도는 이전 토익에 비해서는 조금 체감적으로 높아진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팁들이 여러분의 결국에는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답의 확률을 높여주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A번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팁 하나 드렸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정답은 A번에 올도우 잡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4번. 104번 문제는 ABCD가 이제 인칭대명사. 이 문제는 뭐 고전적인 거죠. 뭐 옛날부터 뭐 20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칭대명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리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 전에 제가 쭉 설명하던 곳에 없는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죠. 여러분 복격 대명사 없잖아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했는데 복격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어 자리가 나오면 이거는 격을 찾지 말고 해석을 하자. 이런 문제는 과거의 그 뉴토익 문제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토익이고 신토익 전이 뉴토익이었으니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되었던 그 시험을 기준으로 두세 차례 정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두세 차례. 그러니까 많진 않았죠. 하지만은 이게 그 후반부에 또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신토익에서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렇게 비동사 다음 자리에 나오는 보호 자리도 좀 신경을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호 자리는 해석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올 수 있는 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대명사 문제는 인칭대명사 문제는 해석을 지향하고 자리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원래 의도지만 이렇게 보호 자리인 경우에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앞에. 그러니까 모든 뭐 reference books가 참고용 어떤 책이죠. 그리고 소설들. 근데 그 책들이 바로 엘리샤가 plans to sell 그 북페어에서 팔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들은 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명사, 대명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명사가 되면 중요한 해석적 그 문법 특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주어하고 보어가 같은 말이 돼야 돼요. 있잖아요. I am a teacher. 그러면 나는 선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어가 명사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은 이 둘이 일치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책은 곧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책이 여자는 아닐 거고 사람은 아닐 테니까 책은 그녀의 소유물. 그래서 소유대명사인 her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책이다. 팔려고 하는 책들이 다 자기 책이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기가 썼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이겠죠. Anyway, 정답은 B번의 hers. 자, 이렇게 해서 소유대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해석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보호 자리에 특히 소유대명사 주로 답이 많이 되거든요. 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 105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이게 이제 전치사들이 쭉 나왔는데요. 전치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앞에 있는 Y를 보면서 한번 딱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반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분사구문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사구문. 분사구문을 공부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얘기인데요. Y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접속사가 되면 원칙으로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네,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동사가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예를 들어 비동사 같은 거 그러면 비동사 다음엔 뒤에 보어가 뭐가 올 수 있냐면 전치사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배웠던 거죠. 그러면 전치사가 이렇게 온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분사구문의 원리가 뭐였냐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거나 누군지 뻔히 알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면 비는 빙이라고 해서 빙도 뭐 할 수 있었죠? 빙도 생략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다 지워버리고 난다면 while이라는 접속사와 뭐만 남게 되냐면 전치사구만 남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었나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While on duty. 기출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근무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무 중. 혹은 while in transit. 아주 유명한 기출 표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hile on duty, while in transit 하면은 이거는 근무 중, 이거는 운송 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느낌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크루즈십에서 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내용 읽어볼게요. 누가요? passengers가. 그러면 승객이 크루즈십에 뭐 하는 동안 주의하래요. 그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뭐 하는 동안 해야 돼요? 당연히 크루즈십에 승선하고 타는 동안 혹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동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승선한다는 말로 우리 뭐가 있어요? aboard가 아니에요. aboard. 원래 그 board라는 동사 자체가 승선하다는 뜻이 있고 aboard는 전치사가 돼서 어디에 aboard 뭐 명사가 나오면 거기에 승선 중의라는 게 될 테니까 답은 C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풀로 쓸었으면 원래 이거였겠네요. While they are aboard, 그죠? The cruise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배에 aboard 하는데 이거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어가 being으로 지워지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간단한 분사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정답은 C번의 aboard. 이것도 스펠링 잘못 빠지고 abroad 보면 안 돼요. 뭐 해외로 그거 아니야. 지금 aboard예요. 좋습니다. 106번. 106번의 ABCD는 또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명사 어휘 문제는 두 가지죠. 관용적인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맥에 따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 딱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용적인 표현은 뭐 정해진 거잖아요. 뭐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모든 직원들인데 밀러 그룹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have something을 갖고 있대요. 뭐에 대한? 그 회사 주식에 투자할 거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 회사잖아요. 그 자기 회사 주식에 투자할 뭘 갖고 있느냐? progress, 진행을 갖고 있느냐? reference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뭐 참고 뭐를 갖고 있느냐? option 갖고 있느냐? coverage를 갖고 있느냐? 자, option이겠죠? option.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택할 수 있대요. 괜찮네요. 정답이 이제 C번이고요. D번에 혹시 coverage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coverage는 크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news가 붙었고 news coverage 하면은 이거는 신문의 보도 기사를 말해요. news coverage. 일단은 이제 news라는 말이 같이 붙어야 돼요. news coverage. 이런 말이 있고 그냥 coverage라고 혼자 쓸 때는 대부분은 어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슈런스 커버리지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암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암보험이 뭐 예를 들어서 간암, 뭐 폐암 이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암도 되느냐? 그러면 대장암도 커버리지가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커버해 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버리지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는 상황은 아니죠. 괜히 단어 있어 보인다. 혹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낭패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option이겠죠. option. 그래서 the option of investing. 투자할 만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7번. 107번은 품사 문제네요. 품사 문제 나올 때 주의하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비교급 나오고 최상급 나오면 무조건 비교급 최상급 문제로 확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렇게 품사가 다르면 일단 품사가 우선적이라는 얘기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사 보고 품사가 동일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교급 최상급은 넘어가시는 겁니다. 비교 최상이 항상 우선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역시 강조해 드립니다. 자, 가보면요. 일단은 품사부터 봐야 되니까 품사를 보러 가니까 자리가 앞에 어쩌고저쩌고 워싱머신이 주어네요. 그러니까 주어. 세탁기가 작동을 한다는데 works가 동사인데 이거 유명한 몇 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특히 앞에 있는 게 어떤 기계가 work한다는 것은 기계가 자기가 작동하는 거니까 무엇을이라는 말이 뒤에 필요가 없어요. 물론 work가 삼형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기계가 작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떠하게 작동해야 되니까 누구 자리가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부사 자리가 되니까 여기서 부사 골라야 돼. 부사는 누구예요? C번. 앞에 뭘 있다고 뭐 어쩌고 뭐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A번을 골라요. 앞에 more 쓰니까 more, 선생님 비교급 more. 이거는 사실은 더 무식한 짓이죠. 제가 좀 세게 말했나요?
앞에 more 쓴 다음에 뒤에 또 er를 붙이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렸죠. 이거 뭐 more quieter 이거는요. 사실은 누가 하는 실수냐면 미국의 이게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의 꼬맹이들이 하는 실수예요. 꼬맹이들. 원어민이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원어민 아니시잖아요. 원어민 꼬맹이들이 규칙 불규칙을 배우고 하면서 뭐 앞에 원래는 앞에 more를 쓰거나 뒤에 er를 붙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 하나는 언어를 배울 때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오류인데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오류예요. 이런 건 안 되죠. 앞에 more이 붙었으면 뒤에는 안 쓰면 돼요. 비교급을 만드는 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둘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Anyway, 여기서는 앞에 more이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품사 문제, 자리 문제라는 거 부사 자리 더 조용하게 작동한다. 괜찮죠? 좋습니다. 답은 C번. 108번. 108번은 품사 문제인데 앞에 어가 있어요. 땡큐네요. 형용사 뒤에 명사. 근데 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명사야 돼요? 그렇죠. 단수명사. 단수명사 될 수 있는 거 골라봐요.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개가 있어 짜증났죠. founder하고 foundation. 근데 뭐 이 두 가지는 괜찮네요. founder는 이거는 설립자고 foundation은 기초잖아요. 기초.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foundation이 또 이제 화장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이제 foundation 하면 기초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solid한 founder냐, solid한 어떤 기초냐. 그럼 벌써 solid는 아주 그냥 그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게 그 빌딩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빌딩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B번이 되겠네요. 설명 이해되시죠? 사실 뭐 이게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뒤에 힌트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명사가 나오고 뒤에 that하고 시작이 되면 당연히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지진에도 아주 그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진에 견디는 설립자가 아니라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물의 기초라고 해야겠죠. 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뒤로 뭐 뒤집어 보나 하여튼 답은 B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으로 가죠. 109번 문제는 여기에 다 부사 문제예요. 모두가 다 부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럴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부사가 특별한 용법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그랬고 그게 아니면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부사 같은 경우 특별 용법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죠. Anyway, A, B, C, D에 특별한 부사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yet 뭐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건 없고 뭐 다 그냥 형용사에다가 ly 붙여놓은 애들이네요. 이렇게. 그렇다고 ly 붙어 있는 뭐 형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가볼게요. 앞에 보니까 motorist는 이제 어떤 운전자들이겠죠. 뉴욕에 있는 운전자들은 반응을 했대요. 이렇게. 원래 react to잖아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반응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뭐에? to.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react to. 뭐에? 새로운 set of traffic violation penalties. 페널티라는 것은 뭐 우리말도 페널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 어떤 교통법규를 어기면 주는 페널티가 새로 생겼나 봐요. 근데 그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교통법규가 새로 생겼는 거예요. 그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봤더니 A번에 extensively 하면 광범위하게 반응을 했다. B번에 unfavorably 이 단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거 반대말이 이게 favorabl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favorable이겠죠. 이 favorable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favorabl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아주 우호적이다는 뜻이에요. 아주 유리하고 좀 이렇게 편을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favorably가 이제 편을 들어서 우호적이라는 말이면 거기에 반대말인 unfavorably는 무슨 말이 되겠죠? 편을 들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뭐야 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unfavorably. 그래서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새로운 시가 아니라 이거 시가 새로운 어떤 교통 어떤 페널티를 막 적용을 하는 것을 다음 달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어떤 그 시민들의 시각은 왜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해요? react unfavorably. 이 표현은 알아둬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니까요. 정답이
B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남은 것도 잘 볼까요? 이 potentially라는 말은 이제 잠재적으로라는 뜻이니까 뭐 잠재적으로 반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unlikely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반응할 것 같지 않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어차피 unfavorably밖에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주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건 복골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 맞추고 모르는 사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set forth가 표현이에요. 몰랐으면 이제 오늘 알아두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set forth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어디로 나아가다, 뭐 출발하다, 진격, 뭐 이렇게 뭐 간다는 뜻인데 이제 그 뜻 말고 set 여기다가 중간에 뭐 something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forth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set forth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써도 돼요. 여기다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뭘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뭘 제시하다. 그러니까 이제 set forth 딱 set해서 앞에 딱 내놓는 거잖아요. set forth 맞죠? 내놓는 거라서 제시하다고 해석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set이 동사가 아니라 이미 동사는 여기 must follow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et은 앞에 있는 요 procedures를 수식하는 pp입니다. 원래 이 set라는 동사가 과거형도 set, 과거 분사도 set예요. set, 그죠? 그래서 set forth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제시된이에요. 제시된 어디에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에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 set forth라는 표현만 아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만 만약에 이 표현을 몰랐다면 그냥 오늘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정답은 D번의 set forth 됐죠? 자, 11번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중수들이 헷갈리거나 혹은 중수들이 실수하기 좋은 문제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쓰면 틀려요. be provided with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많이 봤다 그래서 be provided with다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provide는 무조건 외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provide하고 supply라는 단어가 둘 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A with B 이렇게.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쓸 때는 요걸 나눠요. A, B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때는 A가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뭐 사람이라고 꼭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누구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꼭 사람이 아니라 회사일 수도 있고 뭐 도시나 시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으로 이윤화시킬 수 있는. 하여튼 누구누구에게 어디에게 with B 할 때 B는 어떤 사물이죠. 사실은. 무엇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얘는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provide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라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to나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되니까 to나 for A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사물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변화하는 동사니까 막 외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또 재밌는 것은 이 provide랑 supply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구는 어쨌거나 전치사구잖아요. 여러분 전치사구라는 것은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아니면 수식적인 성분이에요? 수식적인 성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치사구는 어쨌든 필수는 아니야.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provide A, provide B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B, provided로 한번 써볼게요. provided가 나오고 뒤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여기 만약에 무엇을 줄 거라면 with가 오겠죠? 근데 누구에게 줄 거라면 to나 for가 오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걸 다 제치고 그냥 누구에 의해서 제공됐다고 하면 by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나 가능해요. 이렇게. by는 그걸 제공해준 제공자. 그죠? with는 제공된 어떤 사물. 무엇이 제공됐는지, 제공된 물건. to나 for가 나오면 이거는 제공을 받은 사람. 생각보다 이거는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될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be provided 나왔다 해서 무조건 with 고르거나 to 고르거나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일단은 저기에 이제 to나
바이가 같이 나오면 이게 제공을 하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복잡한 해석을 해야겠지만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보통 시험에는 to나 by가 이렇게 같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지. 즉 최소한 뒤에 있는 게 사물, 즉 제공되는 물건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혹은 누구에 의해서란 어떤 주체자나 어떤 사물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기 보니까 회사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게 제공하거나 회사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to나 by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다시는 시험에 나오게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두십니다. 아시겠죠? 잘 좀 정리해 두시고 11번 D번으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